오늘 강의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전히 강세미나 1970년에 진행된 강의들 중에서 3월 18일에 진행된 8번째 강의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의 주제는 이중간첩 혹은 거세의 대리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걸 락강이 아버지의 기능, 특히 실제의 아버지의 기능, 특히 거세 위협을 하는 실제의 아버지의 기능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키노트 화면을 보시면, PPT 화면을 보시면 리하르트 조르게라는 유명한 소비에트의 이중간첩의 이미지가 올려져 있죠. 이 이미지는 아마도 우표인 것 같습니다. 우표인 것 같은데 소비에트에서 발행된 우표이죠.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을 무대로 활약을 했던 간첩 스파이라고 하는데 왜 이중간첩인가 하면 뭐 저는 정확히 아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치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일본의 스파이 활동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소비에트를 위해서 일했던, 복무했던 그런 스파이의 이야기를 락강이 이중간첩, 이중 에이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블 아정스 두블 얘기를 하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올려놓아 보았습니다. 이중간첩이란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중간첩은 복무하는가? 자, 이 문제가 오늘 아버지의 기능과 관련해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물론 이중간첩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북한과 남한 이 관계 속에서라면 도대체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뭐 남파 간첩인 척하지만 사실은 가짜 정보를 북에 넘기고 있다면 또한 남측 대한민국의 스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넘겨진 정보가 다시 오류의 정보라면, 다시 가공된 정보라서 또한 뭐 남측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정보라면 또한 북측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죠. 이 정체성의 모호함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중간첩의 존재에는. 자,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버지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아버지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락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위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아버지의 기능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실제의 아버지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실제의 아버지는 행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행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행위인가 하면 뭐 사실 아버지는 많은 행위를 하고 있죠. 집에 계신 아버지 혹은 우리가 이미지로 알고 있는 아버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나가서 돈을 벌기도 하고 뭐 낚시를 가기도 하고 뭐 행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락강이 실제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거세행위라는 거예요. 거세행위. 그게 실제 아버지예요, 여러분. 락강 개념에서 실제의 아버지다라는 개념이 등장한다면 거세를 행하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게 실제의 아버지인데, 거세를 행위하는. 자, 거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징계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위협은 상징계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면, 악트를 취하고 있다면, 자, 그건 실제의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락강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C'est-à-dire que c'est de la nature de l'acte que procède la fonction du père réel en ce qu'il en est de la castration. 번역을 하면 이렇죠. 자, 이것은 거세와 관련해서 실제 아버지의 기능이 실행하는 것이 행위의 속성이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행위라는 속성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란 무엇일까? 아버지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특히 실제의 아버지가 거세 위협을 행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행위, 한다, 행위, 이 act라는 것은
거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인가? 이 행위의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인용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Voilà le niveau du terme où il convient de prendre ce qu'il en est du père réel comme d'agent de la castration. Il fait le travail de l'agence maître. 자, 여기서 번역을 하면 이렇죠. 바로 여기에 실제의 아버지를 거세의 동인으로서 적절히 파악하도록 만드는 개념적 층위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의 아버지는 주인 에이전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에이전시라는 아정스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게 지금 세미나 17에서 후반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특히 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에서는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에이전시, 영어로 하면 에이전시죠. 에이전시, 뭔가 대리하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면 뭘 대리하든 대리하는데, 예를 들어 본사를 대리하는 에이전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의 매니지먼트를 하는 에이전시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리한다, 에이전시. 프랑스어로는 더 대리한다는 속성, 그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프랑스식으로 발음을 하면 아정스라고 해요. 아정스. 근데 이 아정스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우리가 지금 거세 위협과 그와 같은 행위가 어떠한 차원에서 무엇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 실제 아버지는 자, 어떤 행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실제 아버지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움직임이 거세 위협을 하는 거예요. 거세의 동인, 거세가 작동하는 동인, 거세를 추동시키는 것이 바로 실제 아버지인 건 맞는데, 그 실제 아버지가 하는 임무를 우리는 agent de la castration, 그러니까 거세의 에이전시, 거세의 대리인,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고 거세를 실행한다기보다는 누군가의 대리로 실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의 대리, 누가 그걸 시키는가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는 주인 에이전시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라정스 메트르라는 표현을 써요. 메트르는 주인이죠. 메트르, 주인이고 마스터, 주인이고, 라정스는 대리라는 거예요. 그 메트르, 라정스 메트르라는 건 주인의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군가가 시켜서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모여 앉아서 이렇게 아직은 잠이 덜 깨서 몽롱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 속으로 이런 언어들을 박아 넣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상징, 상상, 실제 아버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 지난번에도 해드렸고 지지난번에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 아버지는 주로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그 행위와 관련된 부분, 실제 우리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데 위협하는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상징계 아버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명명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명명하는 추상적인 관념 속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상계의 아버지는 이미지로서의 아버지인 거예요. 의미로서의 아버지인 것이죠. 저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아버지와 관련된 우리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이미지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실제 아버지는, 그렇다면 이렇게 아버지라는 기능을 우리가 분석할 때 실제 아버지는 그런 행위들을, 그런 실제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위협의 행위들을 우리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대리하는 임무로서, 업무로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지금 락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거세가 뭔가, 거세 위협이란 게 뭔가,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세 위협 그러면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어른들이 꼬마 아이에게 뭐 너 고추를 띄워버린다 뭐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지만 누군가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이미 남근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거세 위협이 도대체 어떻게 여자아이에게는 작동할까? 뭐 이런 질문들이 던져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질문들에 단번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과 개념은 이렇습니다. 거세 위협은 바로 주의상스에 대한 금지라는 거예요. 주의상스를 포기하라. 이게 거세 위협인 것이죠. 주의상스를 포기하라라는 게 거세 위협이라면 결국 그 거세 위협은 굉장히 포괄적인 방식으로 어린아이의 시절에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서도 우리에게 곁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아버지라는 것은 결국 누구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상스에 접근하려고 할 때 그걸 포기하도록 만드는 위협의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다 실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전형화된 방식으로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바로 가정에 있는 남자,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혹은 어머니의 말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형상도 실제 아버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거세의 위협을 한다면, 주의상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한다면. 자, 그래서 이걸 일종의 역할극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 아버지는 어떤 극중인물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역할극을. 그 역할극은 누군가는 아주 심취해서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이 역할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약간의 의심 속에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역할극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역할극을 심취해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가부장적 아버지라고 부르죠. 가부장적 아버지. 가부장적 아버지를 우리가 관찰하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질문을 던져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그걸 굳게 믿고 있고 마치 그게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뭐 가훈을 세운다, 가풍을 세운다, 뭐 이와 같은 이야기들 아주 보수적인 차원에서의 발화들을 마치 진심인 것처럼 하게 되잖아요. 가훈인 것처럼. 우리 뭐 무슨 뭐 백씨 가문에, 김씨 가문에, 우리 문중에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가문이라는 거 한없이 뭐랄까요, 어떤 빈약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그 환상적인 건축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위배하려고 하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공격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누군가가 누구와 자기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었죠. 동성동본이다,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백씨라는 누가 있었는데, 백씨는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그 백씨라는 누가 있었는데 아들이 백씨예요. 그런데 어떤 여성 배우자를 결혼하고 싶다라는 어떤 파트너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성이 백씨예요. 그럼 난리가 나죠. 옛날 같으면. 지금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아요. 옛날 같으면 굉장히 난리가 났어. 그거 금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동성동본의 결혼. 그런데 평생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DNA를 조사해도 근친 관계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백씨면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여성이 만약에 뭐 외국 사람과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어서 진정으로 한국인과는 DNA가 멀리 존재하는 누군가라 해도 백씨라면, 아버지가 백씨였기 때문에 백씨라면, 자, 그건 불가능한 결혼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아버지, 가부장적인 아버지, 안 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의 진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건 누가 이런 역할극을 시키는 것일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역할극에 심취해 있다라는 것이죠.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는 이 가부장적인 역할극에 심취해 있을 뿐이고 본인이 그걸 진정으로 원하는지는 단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아버지는, 현대의 어떤 아버지는 그런 역할극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자신은 그 역할극을 수행하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자, 그게 거세의 행위라는 거예요. 거세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상스로 접근하는 것, 자유로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상징계 주인 아버지의 명령을 대리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락강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 행위의 속성을 이중 스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Nous sommes de plus en plus familiers avec ces fonctions d'agent. Nous vivons à une époque où nous savons ce que ça véhicule, du talk, de la publicité, des trucs qu'il faut vendre, mais aussi que c'est avec ça que ça marche, point où nous en sommes de l'épanouissement, du paroxysme, du discours du maître dans ce qu'il en est, d'une société où il se fonde. 번역을 하면 이렇죠. 자, 우리는 그러한 중개자 또는 대리인, 여기서는 한 단어로 썼어요. 그냥 아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중개자일 수도 있고 대리인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번역을 이렇게 좀 늘려놨어요. 의역을 한 거죠. 자, 우리는 그러한 중개자 또는 대리인의 기능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유통되는지를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조품이나 광고들, 팔아야 하는 그런 물건들 말입니다. 한 사회와 관련하여 주인담화가 정초되는 곳에서 그것이 만개하여 절정을 이루는 지점에 있는 우리의 세상은 바로 그러한 것들과 함께 작동한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갑자기 지금 도약을 하고 있죠. 비약하고 있죠. 이 문장이. 조금 전까지는 자, 거세의 아버지, 거세의 위협을 행위로서 속성을 갖고 있는 그 실제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중개자, 그 아버지가 했던 중개자 역할, 아정의 역할, 에이전시의 역할, 또는 대리인의 역할이 지금 보다 사회적인 공간에서 확장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드렸던 거죠. 거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입상세에 접근하는 걸 차단한다. 자, 그 목적을 갖고 작동한다라는 거. 주입상세에 우리가 접근하는 걸 누가 차단하는가 하면 주인이 차단한다는 것이죠. 자, 주인이라 상징계의 주인이라는 어떤 힘이 우리를 그곳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만드는 것, 위협하는 것. 자, 이게 거세 위협이고 그걸 실제 아버지들이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실제 아버지만 그 역할극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포괄적인 영역에서는 더 다양한 것들이 그 거세 위협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 중개자, 대리인의 기능에 우리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는 그 어떤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세 위협의 기능, 그 아정의 기능, 중개자, 대리인의 기능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소프트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더 편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락강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유통되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죠. 뭐가 베이큘레 되고 있나요? 뒤톡, 모조품들. 모조품, 락강 이제 뒤톡, 모조품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공산품들이죠. 복제품의 사회인 것이죠. 우리는 아주 싼 값으로 다양한 공산품들, 복제품들을 사용하고 쓰고 있잖아요. 그걸 향유하고 있잖아요. 그게 꼭 어떤 물건, 뭐 어떤 가전용품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작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술작품도 복제품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고흐나 어떤 고갱이나 뭐 어떤 그런 예술작품들의 이미지를 보려면 실제 그 뮤지엄에 가던가 그 박물관, 미술관에 가서 보던가 거기 가기가 너무 멀면 유럽까지 가야 된다면 그게 힘들면 서점에서 고가의 화집을 사야만 했죠. 화집. 그때만 해도 뭐 한 5, 6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었는데 그 정도 되는 뭐 10만 원까지 가는 그 고가의 화집을 사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모조품이 상당히 비쌌어요. 모조품이 화집만 해도 모조품인 것이잖아요. 원본 이미지에 대한.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나요? 그냥 우리는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어디서든 예술작품 모조품들을 만날 수 있어. 그 이미지들을 만날 수 있죠.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도 옛날에는 그 영화관에
그것이 상영되고 있는 상영관에 가서 줄을 서서 그걸 봐야 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집안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집안에서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광고들도 마찬가지죠. 그 복제품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락강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거세 위험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오늘날의 그 상품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사회의 어떤 그 물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자, 지금 우리가 그런 세계를 살고 있는데 그거는 거세 위협의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거세 위협의 다른 형태. 다른 에이전시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논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 강의에도 익숙한 것이기도 하고 20세기 인문학에 익숙한 것이기도 하죠. 이런 물신들, 이런 모조품들, 이런 광고들을 우리가 탐닉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거 다 반복 재생산되는 일종의 모조품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되는 이미지들인 것이죠. 그걸 소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실제의 주일상스로 접근하는 시간을, 접근하려는 욕망을 유예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예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수업에 아주 긴 호흡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죠.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뭔가 근원적인 상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사실은 성충동이었던 것이고 어떤 쾌락의 금지 없는 쾌락의 만족과 같은 것이었던 것인데 그게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그 상실되고 우리는 그것을 그 X를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그걸 되찾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 요구는 시스테리적인 구조에서 주인에게 향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누구든 그걸 보상받기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는 분절되는 것이니까, 언어로 분절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내가 상실한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요구가 실제로 주일상스를 도래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실제의 진정한 주일상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되지 못하니까, 다시 보상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것 대신 다른 걸 탐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조품, 소비품, 광고, 유튜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비하게 된다는, 그 물신들을 소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소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비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그 구조 안에 미끼로 던져진 그것을 핥아먹으면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움직인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주일상스에 접근한다는 뜻이에요. 주일상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소비 사회의 물신들은 우리에게 거세의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세. 주일상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 있으라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소비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사회로부터 배제되죠. 괴짜 소리를 듣는 건 물론이고 사회로부터 배제돼서 소통할 수 없게 되죠. 흔히 말하는 요즘도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인싸, 아싸 중에서 우리 아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배제된 존재, 뭐 유행에 뒤떨어진 존재, 이런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공간에서는 우리는 사회의 중심적인 영역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주체로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어떤 유행을 추구하고 모두가 다 우리 사회가 소비하는 그 소비 경향의 흐름 속에 발을 담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 일종의 낙인이 찍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인 찍히기 싫으면 남들처럼 소비하라 라고 소프트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초적 거세의 기능이 어떻게 미디어의 세계에서, 어떻게 고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거세의 위협을 실행하느냐를 파악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소비 사회에서의 거세 위협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소비하는 방식으로, 제가 잘 쓰는 표현, 소비되는 것이죠. 우리는 소비돼요. 우리의 존재는 소비돼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주체의 요구가 주일상스의 실현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소비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 우리는 이 주일상스라는 개념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단지 뭐 성충동, 아니 그럼 뭐 소비하는, 뭐 물건을 사서 소비하라는 게 그러면 어머니에게 접근해서 어머니와 섹스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기능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주의상스라는 것은 결국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와의 쾌락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지만 결국 이 주의상스라는 것은 금지 없는 향유라는 것,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금지 없는 향유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금지 없는 향유란 우리가 꿈꾸는 그것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주체의 요구가, 우리의 존재의 요구가 어떤 금지나 어떤 장애 없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는 것, 완전한 충만함에 도달하는 것, 완전한 지상 낙원에 도달하는 것, 뭐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완전한 평등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상에서 완전한 풍요에 도달하는 것, 자 이런 게 주의상스라는 것이죠. 이런 게.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공산당의 구조가 견고화되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 다시 당원과 일반 평민의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권력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그 나름의 억압과 어떤 위계 구조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공산주의 이상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주의상스의 공간으로부터 물러서게 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풍요로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결국은 상대적인 빈곤과 함께,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또한 극심하게 발생할 테니까, 혹은 빈부격차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풍요롭지 못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무언가, 이 소비사회의 소비구조 안에 갈려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우리 스스로 빈곤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21세기에 뭐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더 많이 노동하고 있는지, 노동을 요구하는지를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노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많은 풍요에 도달했지만 노동하라, 그리고 노동하는, 소비하기 위해서는 노동하라라는 이 명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과거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웠지만 우리는 더 상대적 빈곤과 불안 속에서 극심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유튜브 한번 켜보세요. 그 경제 관련된 컨텐츠들을 살펴보세요. 지금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고,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립 때문에 그렇고, 모두가 다 위협을 조장하고 있어요. 위협. 다 지금 경제가 파탄날 거다. 한국 경제 큰일 났다. 지금 뭐 반도체 산업이 위협에 빠졌다. 미국으로부터 자동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간 수출 산업들이 위협받고 있다. 마치 당장 내일 우리 경제가 IMF 이상의 어떤 파국을 맞이할 것처럼 모두가 다 거세 위협의 담론을 생산해내고 있죠. 준비하라라는 거, 준비하라. 안 그럼 망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경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내일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필요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콘텐츠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우리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의 충동에 의해서 거세 위협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위협과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주의상스의 공간은 기원적으로는 성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그것이 여전히 성적인 것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모든 욕망은 성적인 것이니까. 모든 욕망은 성적인 것이고, 성적인 것은 성충동에 기반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적인 것은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거세 위협은 결국 권력작용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니까, 권력작용과 투쟁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치적인 공간에서 파악하는 방식과 동일한 구조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주의상스는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도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는 미디어가 거세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아버지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파악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 아버지는 집안에서 우리를 거세 위협했던, 혹은 우리에게 주의상스에 접근하지 말라 고 위협했던 그 아버지 외에도 그 아버지의 대체물들을 열거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선배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군대에서도 그렇고, 선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선배. 그래서 우리는 그 선배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혹은 선생님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다 선생님,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 거세 대리인들 역할을 하죠. 직장 상사도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목사님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교수님은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 혹은 그 미디어에 등장하는 거세 위협의 동인들, 자, 이 자들, 이
대상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락강이 이제부터 그 이중간첩 얘기가 나오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 아정 두블르, 이중간첩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정 두블르, 이중간첩이라는 개념을 써요. 이들은 다 이중간첩이라는 거예요. 이중간첩이 뭐냐? 일단 이중간첩은 간첩은 뭐냐? 우리가 간첩 그러면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간첩 그러면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스파이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국가가 스파이, 이 간첩을 사용하고 있죠. 국정원, 우리나라에도 국정원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 간첩은 무엇을 위해서 활동하는가? 자, 일단 이 간첩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에이전시는 아정스멍, 잘못된 아정스멍을 교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인문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아정스멍, 그러니까 아정스멍은 배치라는 뜻이죠. 배치되어 있다. 아정세 그럼 배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배치하다라는 건 뭐 아정스멍 하면 뭐 이렇게 집들을 배치할 수도 있고 뭐 도시계획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치하는 건 잘 정돈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정스멍이 그런데 이게 잘 배치되어 있다면 이 간첩이 활동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타국이 잘 배치되어 있다면 그건 일종의 어쨌든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간첩이 활동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도 뭔가 이상주의적인 냄새가 나요. 이 세상이 잘못 배치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잘못된 배치, 그 다음에 이 아정스멍, 잘못된 아정스멍. 자, 이걸 교정하는 것이 간첩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간첩의 역할. 그런데 이 간첩은 현실 공간에서 본다면 진정한 간첩은, 즉 이중 간첩은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한을 예를 들자면 어떤 이중 간첩이 활동했는데 이 간첩을 잘 살펴보면 북한을 위해서도 활동하는 게 아니고 남한을 위해서도 활동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뭔가 독립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영화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중 간첩을 다룬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래요. 간첩 영화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을 위해서 활동하는 CIA에서 활동하는 간첩이 있어요. 그럼 그 간첩이 활동을 하는데 뭐 구러시아, 소비에트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의 어떤 국가라든지 이 분쟁 관계 속에서 아니면 중동 문제라든지 이 분쟁 관계 속에서 이 간첩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근데 잘 만든 스파이 영화들은 그런 요소들이 항상 등장하죠. 자국으로부터도 약간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또한 적국으로부터는 약간 환대받는 모습도 보여지는 그런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넷플릭스, 제가 재미있게 봤던 넷플릭스의 시리즈 중에 그런 간첩 시리즈 중에는 홈랜드라는 게 있어요. 넷플릭스가 아니군요. 넷플릭스가 아니고 디즈니 플러스인가요? 어쨌든 거기서 그 홈랜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시리즈죠. 꽤나 긴 시리즈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도 주인공이 자국의 미국 스파이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CIA인데 자국으로부터도 버림받는 현실이 벌어지고 또한 적국으로부터도 당연히 적대시 되겠지만 때로는 적국으로부터도 환대받고, 이 중간에서 독립된 자기의 신념만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념만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는 그런 스파이의 모습이 그려지는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그 홈랜드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중 간첩의 특성이라고 락강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굴 위해서 일하는가? 이 사람은 누구의 대리인인가? 이 사람이 에이전시라면 누굴 위해서 이 사람은, 그 스파이는 활동을 하는가 하면
미국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적국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한국을 위해서도 아니고 북한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럼 신념의 주인은 누구인가? 신념의 주인은 보다 추상적인 공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3의 누군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이중간첩의 특성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쪽의 현실적 공간에도 속하지 않고 보다 독립된 아버지 권력을 위해서 대리한다. 자신의 행위를 대리한다. 그 행위자를 이중간첩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념의 근거에서 잘못 배치된 것들을 교정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락강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조르게라는 소비에트 간첩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요 부분, 요 인용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에 없어요. 제가 또 검토하다가 이 부분은 거기에 덧붙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제가 이 키노트 PPT에 올려놓은 것이니까 이 부분은 이걸 참조하시지 그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텍스트에는 아마 이 부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수업 끝날 때 마지막으로 최종 완성 판본을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나누어 드릴 때 그때 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 볼게요. Enfin, le nommé Zorge avec un nom si heideggerien. 이 하이데게리안 요 부분 오타가 있네요. I하고 R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네요. 자, 어쨌든 오타가 있습니다. 요 부분 오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하이데거 하는 부분, 하이데게리앙 할 때. 자, 다시 읽어볼게요. Enfin, le nommé Zorge avec un nom si heideggerien trouvait le moyen d'être parmi les agents nazis et de se faire agent double au profit de qui? Au profit du père des peuples. Donc chacun espère, comme vous le savez tous, que ce sera lui qui fera que le vrai sera aussi bien agencé.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르게라는 그토록 하이데거적인 이름의 그가, 자, 이 조르게라는 이 소비에트 독일계 소비에트 이 스파이, 이 이름이 조르게예요. 조르게인데 조르게 하면 독일어로 염려, 근심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염려는 존재의 염려 이런 용어로 하이데거가 사용했던 그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조르게라는 이름을 이제 락강은 하이데거적인 이름이다라고 지금 일단 언급하고 시작한 거예요. 이름의 그가 나치의 스파이들 사이에 자리할 방법을 찾아냈었고, 그러니까 나치 스파이로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락강에 의하면 제가 지금 그걸 검토해 보진 않아서 이 스파이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활동을 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이제 락강의 언급에 의한다면 이 사람은 나치 스파이로 활동했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나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소비에트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렇게 해서 소비에트 스파이지만 이중간첩으로서 나치의 스파이들 자리에 숨어들었고, 그러니까 나치 스파이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었고, 그래서 이중 스파이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자, 이 조르게는 누구를 위한 활동을 했는가? 표면적으로는 이 조르게라는 사람은 소비에트를 위해서 볼셰비키 혁명의 그 정권을 위해서 그 체제를 위해서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락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민중의 아버지, Père des peuples, 민중의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중의 아버지는 누군가? 추상적인 존재이죠. 민중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조르게라는 인물은 신념을 위해서 그걸 한 것이지 어떤 체제나 정권을 위해서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이 잘 배치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일 것이라고, 즉 민중의 아버지, 그일 것이라고 모두가 희망하는 것이죠. 자, 어떤 궁극의 아버지가 있어요. 궁극의 대타자를 위해서 이 조르게라는 인물은 활동을 했던 거예요. 활동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조르게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이 활동의 토대로서의 동력은 결국 어느 현실적인 체제가 아니고 추상적인 아버지를 위한 거세 위협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지금 락강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름에 대해서 락강이 이걸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락강 같은 기표주의자가. 그래서 이 조르게라는 이 이름을 그토록 하이데거적인 이름이다라고 일단 딱 운을 띄우면서 지금 그 다음 발화들을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이 조르게라는 이 단어, 염려, 근심 혹은 배려. 자, 이 조르게라는 단어를 가지고 락강이 물론 그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바하고 연결시켜 보면 조금 더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지죠. 자, 우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일종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어떤 죄책감인가 하면 기이하게도 진리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는 여기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느끼고 산다라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염려, 진리에 대한 근심과 배려를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의 구조라는 거예요. 실제로 무언가가 있었고 사라진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감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를 다시 만들려고 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방식의 관점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진리에 관련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의 주변부에 자리하는 모든 종류의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종류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평생을 회사원으로 혹은 평생을 어쨌든 경쟁 활동을 하면서 뼈 빠지게 일을 했기 때문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인생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고 태어나서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풍요로운 생활을 했고 평생 뭐 단 한 번도 뭐 회사에 다닌다든지 어쨌든 그런 경제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있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우리는 또 받을 수 있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을 충분히 즐긴다는 게 무언가? 가족을 갖게 되면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희생하느라고 인생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갖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 가족을 갖지 않겠어.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족 갖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족을 갖지 않았다면 또 그런 사람은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에게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올 수 있는 충분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 라는 불평을 하게 되고 어떤 구조 안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즐기고 있지 못하다. 즉 무언가 상실했다라는 감정, 즉 주일상세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충분한 삶을 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 혹은 그냥 즐기는 문제로부터 한차원 조금 올라가 본다면 충분히 진실한 삶을 살지 못했다. 이런 죄책감을 갖게 돼요. 진실한 삶이란 무언가 누구도 그걸 정확히 대답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충분하게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조르게라는 인물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조르게는 결국 왜 그토록 목숨을 걸고 결국은 1944년에 일본에서 체포돼서 사형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조르게라는 인물을 움직이게 했던 건 무엇인가? 결국 진리에 대한 부채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실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 실현된 공간이라면 목숨을 걸고 스파이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조르게라는 인물에게는 공산주의 혁명, 모두가 평등한 세계, 불평등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 돈 많이 가진 자가 제국주의가 어떤 약한 나라를 혹은 뭐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는 세계. 근데 현재는 핍박하는 세계인 것이잖아요. 당시 제국주의 현실에서는 혹은 당시 러시아의 현실에서는 당시 유럽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쨌든 강한 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이 구조는 진리가 없는 사회인 거예요. 물론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질문 던지지 않겠죠. 동물들의 세계에서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걸 보고 사슴들이 이건 부조리한 사회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부채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조르게라는 이중 스파이를 움직였던 것은 인간 특유의 감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진리가 없어라는 염려, 근심 때문에 그토록 하이데거적인 이 이름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진리가 여기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은 현재 존재하는 배치들을 교정하려고 했다라는 것, 아정스목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인가 하면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건 나치 정권도 아니고 소비에트 정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인가 하면 바로 대타자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고독한 실제의 대리자로서, 자, 이중 스파이는 고독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독한 실제의 대리자로서 이중 스파이 조르게를 움직이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그런 확장된 공간의 영역에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제 아버지가 그 위상이 오늘날에는 상당히 축소되고 왜소화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0년대 지난 세기에 락강이 이 강연을 하던 그 시점에도 이미 특히 프랑스 현실에서는 이미 두드러진 현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즉 가부장적 권위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인용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abord, en général, enfin, tout le monde admet que c'est lui qui travaille. Et pour nourrir sa famille, sa petite famille, s'il est l'agent de quelque chose dans une société qui évidemment ne lui donne pas un grand rôle, il reste tout de même qu'il a des côtés excessivement gentils. Il travaille et puis il voudrait bien être aimé.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는 결국 모두가 실제의 아버지인 그가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 이게 뭐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이게 발화된 시점이 1970년대라는 거. 여전히 1970년대는 아버지가 주로 가족을 부양하는 시대였던 것이긴 했던 것이죠. 1970년대. 부연 설명, 그러니까 이건 시대적인 어떤 현상들을 일단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인데,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인구들이 여성의 사회 참여, 어떤 노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된 현실이긴 하지만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결코 그렇지 않았죠. 어떤 그 산업 활동을 하는, 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비중이 상당히 적었어요. 근데 1970년대에도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프랑스 가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일하는 걸 볼 수 있었지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는 1968년 이후부터라는 거죠. 68혁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68년. 그때 여성 해방을 주장하고 여성들에게, 결국 여성들이 차별받는 이유, 그 가정 내에서 여성들에게 권력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 아래 여성운동가들이 여성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성, 거의 대부분의 이제 프랑스 여성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 시점이 68년 이후부터 차츰차츰 그렇게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발화가 있었던 시점은 1970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성 인구가 아직 산업 현장에서 자신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현상은 아직은 미미하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결국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아버지다, 일단은. 그러니까 권위가 상당히 실추된 건 사실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지금 가족을 먹여 살린다,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확실히 아버지에게 그다지 대단한 위상을 부여하지 않는 하나의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그 70년대 이미 가부장적 권위라는 건 이제 실추될 대로 실추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만약 그가 무언가의 대리인이라면, 자,
대타자의 대리인이죠. 거세 위협의 아버지의 대리인인 것이죠. 그가 무언가의 대리인이라면 그럼에도 그가 과도하게 착하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아버지가 착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욕망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일을 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는 대리인이니까. 그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대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요구한다는 그 역시도 욕망의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권위를 상실한 아버지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일을 하는 이유, 그가 그렇게 가족을 먹여 생계를 책임지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한 요구를 그 안에서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확실히 이야기하죠. 실제 아버지라고 해도 결국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걸어다니는 그 물리적인 그 사람, 생물학적인 그 존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세 위협을 해야 실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아버지의 기능의 가장 중추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실제 아버지가 아닌데 그러면 거세 위협은 누가 시키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타자인 거예요. 상징계의 아버지인 것이죠. 그 대타자가 실제 아버지를 스파이처럼 이중간첩처럼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의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지만 저 아버지는 뭘 위해서 복무하는가? 저 아버지는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예를 들어서 뭐 너는 얘랑 결혼하면 안 돼. 도대체 뭘 위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가? 어느 쪽에도 실용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버지가 결혼 반대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특히 저 딸이 결혼할 경우에는 저 남자는 뭐 이 직업이라서 안 되고 저 직업이라서 안 되고 키가 작아서 안 되고 저 집안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 딸의 결혼을 반대하죠.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그 결혼을 반대했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딸을 위한 스파이였는가 하면 딸을 위한 아정이었는가 하면 에이전시였는가 하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구를 위한 건가? 도대체 이 아버지 저 남자는 왜 저렇게 극렬히 딸의 결혼을 반대하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바로 추상적인 가부장적 아버지의 에이전시로 자신도 모르게 그 관념의 희생자로서 관념을 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중간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살펴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굴 위해서 그런 강제를 하고 있는가?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뭐 선생님일 수도 있죠. 혹은 그게 뭐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품 물신의 세계에서 상품 소비 사회에서 소비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 기업인이라고 쳐봅시다. 어떤 회사 사장이 회사 CEO가 물건을 막 팔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욕망의 조작, 광고를 통해서 혹은 사회 경제 시장의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끊임없이 물건을 팔려고 해요. 물건을 팔려고 하죠.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벌 만큼 벌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 왜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사람은 어떤 물질적인 영역에 속해서 그 물질적인 영역의 성공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팔아야 한다. 더 팔아야 한다. 안 그러면 망한다라는 이 알 수 없는 고정관념에 떠밀려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아버지가 결국은 어떤 실제를 위해서 그것을 대리하는가를 이렇게 락강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C'est au niveau du père. 자, 인용문이에요. C'est au niveau du père réel en tant que le père réel est un effet, une construction langagière, comme d'ailleurs Freud l'a toujours fait remarquer, que le père réel n'a pas d'autre réel. Je ne dis pas de réalité, car la réalité, c'est encore autre chose. C'est ce dont je venais de vous parler à l'instant. Il n'est pas autre chose qu'un effet du langag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는 실제 아버지가 언어적 구조이자 하나의 효과라는 의미에서의 실제의 아버지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버지는 효과라는 거예요.
실제 아버지는 대리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의 효과인가? 언어 구조의 효과라는 것이죠. 언어 구조의 효과. 프로이트가 언제나 그것에 주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 아버지는 다른 실제를 갖지 않습니다. 자, 실제 아버지는 다른 실제를 갖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계속해서 읽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나는 현실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는데요. 여기 현실은 reality라는 단어죠. 영어로는 reality라는 단어예요. 지금 락강이 말하는 실제는 real, 더 real이죠. real. 이 더 real은 reel은 la reality, reality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는 구분해야 되죠.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현실은 그래서 상징기에 의해서 필터링 된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이다라는 것, 현실 공간에서 이미 필터 언어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이 공간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현실적이다라는 건.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 언어의 장악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 외부의 경계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실제인데 그 실제 아버지가 위협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위협하는 아버지는 그렇다면 어떤 실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아버지는 다른 실제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내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이죠. 실제 아버지, 그는 언어 효과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 일단 이거예요. 실제라는 개념은 상징계라는 개념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라는 개념은 상징계에 비추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들의 세계는 실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물들의 세계는 그냥 동물들의 세계인 것이죠. 실제라는 개념은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상징계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개념이니까. 자, 그런데 이 실제 아버지란, 우리가 실제 아버지, 거세 위협의 아버지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언어 효과라는 거예요. 언어 효과. 상징계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왜냐하면 상징계적인 아버지, 대타자의 아버지가 결국은 실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명하는 기표로서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리인으로서 실제 아버지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왜 실제인 것인가 하면 바로 거세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실제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른 실제를 갖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다른 실제라는 것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생물학적 아버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분명히 생물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생물학적인 것만을 실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실제 아버지는 분명히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작동하지만 상징계에 떠밀려서 움직이는 그 존재를 실제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제가 끊임없이 강의 중에 이번 불타는 사막의 주의사항스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 굉장히 이슈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 사실은 이런 이슈되는 부분을 다른 인문학의 영역, 다른 과학의 영역에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영역에서는 외면하고 있고 다루지 않고 있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마음을 다룬다고 하는 정신분석의 세계, 심리학의 세계, 혹은 정신의학의 세계, 혹은 일반 다른 과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주목하고 원인의 개념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자, 이 실제 아버지라는 개념을 다루면서 실제 아버지라는 이 개념조차도 언어의 효과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 내용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라고 한다면, 실제 아버지 혹은 실제라고 한다면, 그건 과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실증과학을 말하죠. 실증과학이 말하는 그 물 자체의 대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의 대상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하는 정신과 의사분들에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뭐 이런 걸 읽어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럴 시간도 없으실 테고, 그런 지성이 있으시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아마 도대체 철학이 왜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외면하시기 분명하지만 그 물 자체라는 개념이 굉장히 문제 제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 자체의 개념, 예를 들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 텍스트, 도킨의 텍스트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자주 하죠.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거, 우리가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거, 우리가 누군가 살인하는 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다, 우리가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유전자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라고 이제 해석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립하는 다른 유전학자들은 그 유전자의 개체들이 자신의 어떤 확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유전자의 상호작용들이 그런 어떤 사태들을 발생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논쟁들이 한창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유전자가 우리를 결정한다라는 건 우리에게 물리적인 어떤 것들이, 이게 유전자가 굉장히 정보의 수준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작은 단위의 정보 입력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합들이기 때문에 그걸 물자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물질적인 원인자가 결국은 결과까지 완벽하게 지배한다. 물론 이게 도킨에 의한다면 단지 뭐 10년, 20년 혹은 100년, 200년의 수준에서 판단되고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소한 1000년 정도는 지나야 그 이기적 유전자 효과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다라고는 말하지만, 어쨌든 1000년이 지난다 해도 어쨌든 결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장소의 원인을 우리는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발상이 결국 우리의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는 실체론에 가까운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실체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거세 위협을 하는 아버지라는 건 어쨌든 사회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견 우리는 걸 사회현상처럼 다룰 수 있어요. 아버지가 혹은 아버지를 대체하는 어떤 존재들이, 어떤 주체들이 아이에게 혹은 우리 모두에게 주일상세에 접근할 것을 금지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의 심리적 공간에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건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자, 이런 이 실제 아버지, 이 거세 위협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 실체론자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 아버지를 DNA 검사하겠죠. 생물학적으로 검사해서 이 아버지, 이 남자, 이 거세 위협을 하는 이 존재가 그 부모 세대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신체적으로를 관찰하겠죠. 그게 생물학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인 거죠.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물론 그보다 더 유치한 뭐 심리학자들 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음속에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게 전수된다라고 얘기하겠죠.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들의 마음으로, 딸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속에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슬픔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인간은 슬픔을 느낄 수 있고, 그 슬픔이 그 이세에게도 실체가 전수되어서 그 슬픔을 느끼는 능력이 전수된다. 분노를 느끼는 능력이 전수된다. 그 분노, 실체, 어떤 그 모든 감정들이 일종의 실체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기원적으로 있어서 인간이면 다 그걸 마치 팔다리를 갖고 태어나듯이 슬퍼하는 능력, 분노하는 능력, 불안하는 감정의 능력, 이 모든 감정들의 요소, 마음의 어떤 요소들을 구성하는 것들을 실체로서 영원히 그곳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전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갖고 태어난다라는 발상을 하겠죠. 자, 근데 그건 여러분 6000년 전에 하던 실체론의 발상이에요, 여러분. 6000년 전에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실체론은 왜 뭐랄까요? 폐기될 수밖에 없고, 그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이 생물학적인 요소에 지배받는 것보다, 이 하드웨어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거세 위협을 하는 아버지라는 그 기능이 어떻게 출현하는가는 바로 그런 사회가,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낸 주체들이 그런 역할을 떠맡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은 우리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 이거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이게 왜 계속 이어지는가? 우리 질문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저 선생님이란 우리가 학교 선생님을 바라볼 때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저 선생님은 선생님이란 직업을 저렇게 수행하는 걸 보면 유전자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있어서 무인도에 태어났어도 자기는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선생님으로 성장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선생님이 됐을까요? 우리 사회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문화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선생님이 된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이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자식은 자식의 도리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지배 이론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유전자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심리학자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게 생물학주의보다는 실체론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설득력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제가 그린 이 도식은 이제 더 단순한 것이긴 하지만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런 환경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쪽에. 좌측에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이 결국 어떤 결과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자, 이걸 지금 판단하는 문제인 것이잖아요. 이 현상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세 위협하는 아버지를 다루어 본다면 거세 위협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등장했는가? 거세 위협하는 그 거세 위협이라는 현상은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관찰할 때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면 생물학주의자들은 뭐 거세 위협하는 기능이라든지 혹은 뭐 불안을 느끼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런 공포를 느끼는 기능이라든지 우울한 기능이라든지 이것 다 실체로서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생물학적 방식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생물학주의자고, 그러니까 유전자에 그런 게 개입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실체로서 존재한다라는 건 이건 일종의 뭐 과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마음속에 어떤 정동이 실체로서 존재하는데 그건 추상적인 거다. 영혼주의자인 거죠. 일종의 영혼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건 종교적인 담론이지 학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자, 그런 관점들을 주장한다면 이 원인과 결과를 일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학자들은 이 중간에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족 환경이 있고 사회 공동체의 환경이 있고 학교의 환경에 노출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원인들을 굴절시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장 흔하게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예를 들면 상당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주체로서 태어났다 해도 환경에 의해서 학교를 잘 다니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뭐 예를 들어 운동을 배워서 그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폭력성을 그 운동 속에서 복싱을 한다든지 뭐 럭비를 한다든지 그 자신의 생물학적인 원인자 속에 존재하는 그런 폭력성을 그런 운동과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서 발산시키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사회에 적응된 현상으로서는 오히려 리더십이 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원인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가, 길들여지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현상으로 우리가 결과로서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리학자들 하고 있죠. 심리학자들이. 그것도 타당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정신분석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자, 그건 의식적인 게 아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환경이 아이가 자라서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교육받게 되는 이 환경의 구조가 전혀 의식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작동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무의식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논리적인 방식으로 파악하는 그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파악하는 그런 굴절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왜곡이 불연속적이고 파악하기가 개개인의 내담자를 우리가 파악해 보기 전에는 그거를 인식하기가 상당히, 그걸 인지하기가 어려운 형태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굴절들이. 그런데 그 굴절들이 일어나는 대전제 혹은 주요한 구조 자체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생물학적인 원인이 바로 성충동이고, 그것을 주로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 환경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예를 들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어떤 성적인 리비도가 생물학적으로 강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라난 그 무의식적인 환경에서의 억압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 강하게 억압하는 방식으로 일어났을 때는 억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기가 그렇게 많은 걸 탐닉하는 존재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잃어버렸다라고 느끼게 되고 그 많은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보상받아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성적으로 상당히 자유분방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원인이 1이라고 해서 항상 2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무의식의 구조 안에서 억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억압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1이 3이 되기도 하고 1이 4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파악한다면 결국 실제 아버지가 언어 효과라는 이 락강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역이 바로 언어의 영역인 거예요. 언어의 영역. 그런데 사회적인 언어가 아니라 억압의 언어이고 억압의 언어인 동시에 프로이트라면 오이디푸스의 언어라고 하겠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언어인 것이고 이 언어의 억압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기제들의 구조, 배열에 따라서 생물학적인 원인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건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정신분석에서는 저것조차도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보지 않죠. 그러니까 저걸 이제 프랑스어로는 필시용, 충동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필시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앙스탕, 즉 인스팅트, 즉 본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걸 그래서 락강이 항상 그 주장하잖아요. 그 충동이라는 저 용어, 프로이트가 사용했던 용어를 영미권 정신분석가들이 2세대 정신분석가들이 그것을 인스팅트라고 번역하는 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저 생물학적 원인조차도 결국은 반은 생물학적이고 반은 추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충동이라는 것이죠. 구강충동이란 여러분 구강충동은 분명히 생물학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젖가슴도 역시 생물학적인 대상인 것이죠. 물질 대상인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결여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반은 생물학적인 것이긴 하지만 반은 전혀 생물학적이지 않은 물질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충동은 인스팅트가 아니고 드라이브라고 번역해야 한다라고 락강이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원인자조차도 전적으로 생물학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자가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는 무의식의 언어의 구조가 작동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것에 위협하는 아버지조차도 결국은 것에 위협하는 아버지는 뭐야? 이 언어적 환경의 구조가 억압을 실행하는 그 하나의 기제로서 작동하는 것이잖아요. 그 기제조차도 당연히 언어 효과라는 것이라고 락강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 세미나 17회 락강의 8번째 강연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8번째 강연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지난번 세미나 17회 10회 강연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8번째 강연의 앞부분 몇 페이지를 여러분들에게 다루어 드리고 이번에 새로 시작한 이 10회 강의에서 이 8번째 강연의 그 주요한 내용들을 지금 다루어 왔는데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어요. 이 다음에는 요 다음 부분은 이제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는 그 9번째 강연으로 넘어가는데 뭐라고 락강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8번째 강연을 마무리를 짓고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의 위협의 아버지를 초래하는 것은 뭐냐? 그건 결국 히스테리 증자의 욕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이 조금 뭐랄까요? 뜻밖이에요. 뜻밖이라기보단 어쨌든 톤을 달리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Elle veut que l'autre soit un maître, qu'il sache beaucoup de choses, mais tout de même pas qu'il en sache assez pour ne pas croire que c'est elle qui est le prix suprême de tout son savoir, c'est-à-dire qu'elle veut un maître sur lequel elle règne et il ne gouverne pas.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대타자가 많은 것을 아는 그러한 주인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실제 아버지가 어쨌든 아버지인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출현은 결국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영역에서 불러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히스테리적인 욕망이 우리가 아이로서의 우리 마음이 아버지를 불러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어의 효과라는 것은 결국 언어의 효과로서의 히스테리적인 구조가 또한 아버지를 불러냈다라고 연결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라는 건 이제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말해요. 히스테리적인 구조, 여자일 수도 있지만 히스테리적인 구조 자체를 여성적인 것으로 보니까 그녀는 타자가 많은 것을 아는 그러한 주인이기를 원합니다. 주인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테리 담화의 구조를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잖아요. 빗금친 S가 히스테리적인 구조의 히스테리적인 신체죠. 히스테리적인 신체는 결국 상실한 신체죠. 빗금이 쳐져 있으니까 언어에 의해서 지배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빗금친 S가 전형적으로 바로 언어 효과인 것이죠. 이 언어 효과로서의 빗금친 주체가 여성이 그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주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 하면 많은 것을 아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안다고 가정된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식을 가진 자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식을 가진 자,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인 것이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른들인 것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그녀는 그 주인이 그녀가 그 모든 지식의 지고의 대가라는 것을 믿을 만큼 많이 알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는 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녀가 원하는 주인은 그녀가 지배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히스테리증자가 주인을 불러냈기 때문에 결국은 주인은 히스테리증적 구조에서의 역할극을 할 뿐이지, 즉 거세하는 아버지는 아이가 불러낸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이가 불러낸 아버지. 그녀가 지배하고 그는 통치하지 않는 그런 주인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구조를 락강이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했어요. 이제 세미나 17의 8번째 강의를 마무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드리면서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건 전형적으로 정신분석 임상의 상황, 분석 상황을 가정할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내담자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히스테리 구조화되면 여성적 위치로 가게 돼요. 내담자가 아이의 위치로 가게 되죠. 아이는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아이의 위치로 가게 되면, 자, 아이는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분석 상황에서 전이는 뭐예요? 분석가를 믿게 되는 거,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부모를 신뢰하듯이. 자, 부모를 신뢰한다? 선생님처럼 신뢰한다? 교수님처럼 신뢰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자, 보세요. 실제 아버지를 불러내는 행동인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나의 부모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나의 아버지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면, 자, 그 사람은 이미 나를 거세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세 위협한다라는 건 뭐예요? 주입상수에 접근할 것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특이한 일이죠. 왜냐하면 내담자는 그 분석 상황을 이해했다면, 내담자는 정신분석을 받으러 오는 것이 자신이 충분히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좀 고쳐달라라고 말하면서 오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제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제 인생에는 주입상수가 없어요. 저는 핍진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세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오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내담자들이 21세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맨날 유튜브를 보고 있고 맨날 어떤 컨텐츠 미디어를 소비하고는 있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에, 젊은 남자의 경우에 실제 여자친구를 만나지는 못하고 실제로 진짜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오타쿠처럼 집에 틀어박혀서 그냥 미디어나 소비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이 인생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좀 극복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분석가에게 자신의 욕망을 진실하게 만들어 달라, 자신이 지금 욕망하는 것들은 가짜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석가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혹은 여성의 경우에는 이건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자, 그게 진짜 인생일까요? 내가 진짜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지금 또 마침 남편과 불화도 있고 하니까 그 자기 자신의 진짜 인생을 찾는 그런 욕망이 더 커지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석가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이들은 뭐예요? 나에게는 주의상스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의상스가 없어요. 당신은 그게 어디 있는지 알고 있겠죠. 즉 당신은 충분히 알고 있겠죠. 당신은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 구도 안에서 오고 진짜로 그 사람이 주의상스가 어디 있는지 알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이 들기 시작할 때를 우리는 전이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잖아요. 그 경우에는 히스테리적인 구조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담자가.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내담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담자가 원하는 건 주의상스를 찾는 거잖아요. 즐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진정한 쾌락을 즐기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 그 구도가 형성되자마자 내담자는 분석가를 실제 아버지의 위상에 위치시킨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징계적인 아버지도 있고 상상계적인 아버지의 면모도 있지만 분명히 또한 실제 아버지의 면모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위치시킨다라는 것이죠. 실제 아버지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의상스에 접근하는 걸 금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담자들이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떤 내담자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도 많이 만났고 뭐 술도 마셨고 그랬어요. 공부는 별로 안 했고 많이 즐겼어요 라고 할 때 상당히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석가가 이미 실제 아버지의 거세 위협을 하는 면모를 이미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경우가 설정이 됐다 해도 그걸 이제 즐기는 거예요. 이 내담자의 무의식은. 그러니까 결국 그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은 분석이 진정한 나아감이 가능해지지 않겠죠. 분석 상황 자체가 변화하지 않겠죠. 일반에서 그냥 선생님을 만나거나 다른 대타자를 만나서 맺는 관계와 별다를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진정으로 즐기고 있는 것은 결국 내담자가 원래 그런 거세 위협을 하는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를 반복하는 것이죠. 자, 그 반복을 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석가가 그 내담자에게 대놓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담자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자, 당신은 지금 나를 주인으로서 불러냈고 거세 위협하는 아버지로서 불러냈고 내가 주일상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정을 당신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당신의 무의식이 반복해서 즐기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내담자는 식겁하고 놀라고 그걸 원하지 않는 물러섬의 위치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원하는 건 거기까지는 알지 않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까지 알지 않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거세 위협을 하는 주인조차도 결국은 히스테리적인 구조에 의해서 거세 위협을 당하는 그 주체가 역할극을 부여한 욕망의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히스테리증자가 불러낸 거세 위협의 대리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락강이 세미나 17의 8번째 강연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게 세미나 17의 9번째 강연이에요. 9번째 강연은 1970년 4월 15일에 진행된 강연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 썼군요. 9번째가 아니라 10번째 강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텍스트에도 9번째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8번째 방금 끝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9번째가 아니고 10번째 강연이에요. 그럼 9번째는 어디 갔느냐 하면 9번째 강연이 실려있는 텍스트도 있고 실려있지 않은 텍스트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9번째 강연에서는 락강이 자신의 그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론들을 강연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1970년 그때 당시에 벨기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제 질의문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미리 제시된 그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그걸 낭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 17의 9번째 강의는 사실상 세미나 17의 전반적인 내용으로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강연에 대한 세미나 17의 9번째 강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뺐어요. 아마 자칼랑 밀레 판본에도 요 9번째 강연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요 9번째 강연은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번째 강연은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잘못 썼어요. 이게 9번째가 아니고 10번째 강연입니다. 자, 그래서 그 10번째 강연의 주제는 뭐냐면 그 10번째 강연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락강이 오래 얘기를 하진 않고 까쿠오라고 하는 구약 성서와 유대 민족사를 연구하는 그 히브리어 전문가 교수의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락강이 한 절반 정도 하고 그 까쿠오 박사가 절반 정도 발표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게 이 10번째 강연이에요. 근데 그 강연의 주제는 뭐냐면 구약 성서의 호세아서인 것이죠. 호세아서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언급을 했어요, 락강이. 그래서 이전 세미나 17의 강연에 대한 제 강에도 그 호세아서를 이미 몇 번 언급한 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화라는 것, 섹슈아시용, 성적인 구별, 성화, 남녀 구별. 자, 이런 성적인 담화의 어떤 분절과 관련해서 이 호세아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제는 이거예요. 야훼라는 존재, 야훼신. 이제 구약 성서에서 시작점이 야훼신인 것이잖아요. 야훼를 믿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라기보다 이제 일종의 아브라함 종교죠. 아브라함 종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야훼라는 인물 이전에는 인물이 아니죠. 신 이전에 어떤 신을 믿었는가 하면 이 유대 민족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신의 이름을 바알이라고 해요. 바알. 그러니까 야훼라는 존재 이전에는 바알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훼라는 그 신은 뭐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이 유대 민족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세가 가져온 신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관점에서 락강이 자기가 몇 마디 이제 코멘트를 계속 진행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인 카쿠오 박사를 불러다가 그 호세아서에 대한 히브리어 원전에 대한 분석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카쿠오 박사가 발표를 진행하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지금 10번째 강연에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먼저 이 바알이라는 이름은 신의 이름이죠. 구약 성경에도 등장을 한다고 해요.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우상으로 묘사가 된다고 해요. 우상이죠. 근데 사실은 야훼 신 이전에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이라는 거예요. 야훼라는 일신교를 믿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이에요. 그런데 야훼라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 바알이라는 신이 악마, 우상, 뭐 거짓된 신, 자, 이런 이름의 대명사처럼 간주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간주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이슬람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교도 결국 아브라함 뿌리를 갖고 있는 종교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인들조차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신들을 믿기 이전에 그 알라를 믿기 이전에 신이란 뜻이죠. 알라를 믿기 이전에 혹은 야훼를 믿기 이전에는 바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종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신이 지배하던 세계, 바알이라는 신을 믿었던 세계,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란 뜻이라고 해요. 주님이라는 말처럼 주님이란 뜻이라고 하는데 그 바알이라는 신을 믿었던 그 시기와 야훼의 신을 믿는 그 시기 사이에 굉장히 아주 폭력적이고 결정적인 단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알 신의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야훼 신의 세계에서는 보통 이렇잖아요. 어떤 종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로 이렇게 갈아타기 시작하면 이전 문화의 흔적이 들어올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락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훼의 가차 없는
무지라는 표현을 써요. 이 무지라는 표현이 또한 주인기표의 속성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지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에서는 ignorance라고 해요. ignorance. 영어에서도 비슷한 단어를 쓰죠. ignorance라고. 자, ignorance라는 이 단어는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래요. 무지라는 뜻도 있지만 무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라고 한다면 나는 알지 못해요 라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수동적인 포지션이잖아요. 내가 무지하다라는 건 내가 지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무시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무시해 라는 표현으로도 주티녀라고 하면 나는 당신을 너를 무시한다라는 뜻이에요. 일미녀 그러면 그 사람은 날 무시해 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발적으로 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난 너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난 너에 대해서 무지하고 싶어. 왜냐하면 너를 무시하니까. 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용법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무지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뭐랄까 상당히 어떤 불교적인 흔적과 유교적인 흔적이 남아있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깨달음이 중요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건 그건 일종의 죄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무지한 상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궁극의 지식에 도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걸 깨달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궁극적인 지식에 도달함. 가짜 지식 말고 아주 높은 상위의 지식에 도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무지는 일종의 부정적인 요소로 항상 사용이 돼요. 그런데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그리고 고대 그리스적인 문화권에서는 이 무지라는 단어가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무지하다는 건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는 너에 대해서 무지할 거야 라는 건 너를 무시할 거야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특성이 바로 야훼가 바알 신의 문화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야훼 문화가 바알 신의 문화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특징이라는 것이죠. 단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절이 있다.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차없이 다 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의 문화가 그토록 사실은 유대 민족이 아주 오랜 동안 믿어왔던 이 바알 신의 문화, 야훼 이전에 그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이 문화에 대한 완벽한 차단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완벽한 무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즉 가차 없는 무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을 락강은 바로 주인기표의 기능으로 불러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인기표의 기능은 무엇인가? 자, 이 주인기표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니까 4개 담화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 불타는 사막의 주입상스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분석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초기에 시작하는 그 프롤로그 강의들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2년 반 전에 강의했던 4개 담화라는 10개의 10회의 강연을 인터넷에 무료로 지금 공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보이스 투 보이드 LPI 채널에 가셔서 거기서 4개 담화를 강연을 들으시면 10개의 2시간씩 10회의 강연이 진행된 것을 무료로 공개해 놨으니까 그걸 들으시면 이 4개 담화 그리고 주인 담화, 뭐 대학 담화 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 이해가 충분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내용을 하면서 그 4개 담화에 대한 분석을 다시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시간 관계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 4개 담화를 함께 이번 강의들과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주인 담화에서의 주인 기표 S1이 무지를 통해서 작동한다 라는 이 내용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는 S2의 세계예요. 지식의 세계는 기표가 여러 개 있어야 지식이 구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 기표는 단일한 기표인 것이죠. 주인 기표는 단일한 기표이고 S1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우리가 락강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고대 그리스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봐라. 무언가를 만들고 뭔가 전차를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도시계획을 하고 이건 다 노예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의 위상보다는 조금 높았던 것이죠. 뭔가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 지식을
생산해내는 자들은 노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기본적으로 봉건 사회에서, 그리고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지식은 주인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 걸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할 일은 뭐냐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죠. 권위를 내세우고 보다 추상적인 영역의 대리자로서 자신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왕정 체제도 보면 그렇잖아요. 왕은 물론 이제 조선의 유교 사회로 들어오면서 조금 구도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보통 왕은 지배하는 자이고 신을 대리하는 자이죠. 그리고 그 왕을 도와서 학자들이 혹은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그 뭐 국가에 필요한 어떤 물건을 생산한다든지 구조를 고안한다든지 체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하는 것이죠. 왕이 그런 걸 하지는 않아요. 왕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른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추상적인 대타자의 대리인으로서 권위를 생산하는 거예요. 권위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권위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왕이 제사를 지내는 주인공이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왕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 것이죠. 왕은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면 이제 농업이 가뭄이 들어서 피폐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물을 끌어들이고 어떤 저수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신하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왕은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 거예요. 왜 비가 안 오는지를 왕은 지식을 통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에게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왕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왕은 지식을 생산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인 담화에서는 S1의 자리는 지식을 생산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S2의 자리에서 지식이 생산될 것을, 노예들이 지식을 생산할 것을, 그래서 어떤 잉여 향유를 생산해낼 것을 명령하는 위치에 있을 뿐인 것이죠. 그게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훼가 그런 주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야훼가. 그래서 그 역할을 하면서 이 야훼라는 종교가 보여주었던 면모가 주인 기표가 보여주는 면모와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식에 대한 자발적이자 능동적인 거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일종의 결여로서 생각하고 일종의 수동적인 차원에서 무언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파악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인 접근이기는 하지만, 주인 담화 혹은 주인 기표와 관련해서는 지식은 배척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을 자발적으로 거부해요.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죠. 여러분, 주인이 등장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계시해내려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려면 우선 먼저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에 대한 배척이 필요해요.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 이 S2가 이 세상에 가득 넘쳐나잖아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도 바알 신에 대한 전통이 넘쳐났어요. 문화가 넘쳐났어요. 이 바알 신의 신화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판단하고, 비가 안 오면 이래서일 거야, 뭐 홍수가 나면 저래서일 거야, 바알 신의 신화로 모든 걸 판단하는 그 지식이 넘쳐나는 세계에서 새로운 주인 기표가 등장하면 그 주인 기표가 하는 가장 뛰어난 역할은 이전의 지식을 일소시켜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대로 또 기독교의 역사와도 연결이 되죠. 단지 야훼뿐만 아니라 예수가 했던 일과도 관련이 되잖아요. 예수는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는 무지를 숭상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가 했던 말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는 제자들이 요구했고 원했죠. 어떻게 이 유대 민족이 다시 예전과 같은 왕국을 만들어내고 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시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는 답을 주지 않아요. 예수는 지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는 무지를 믿으라고 얘기하죠. 그저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그저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구조 자체가 기독교의 아주 고유한 구조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그래서 기독교를 주인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주인의 종교인 것이고 그 주인을 믿는 종교인 것이고 주님을 믿는 종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 예수와 같은 존재가 혹은 야훼와 같은 존재가 이전의 지식들, 이전에 예수는 유대교를 폐기하고 신약의 세계를 계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존재하던 지식들과 맺는 관계는 등지는 관계라는 것이죠. S1이 등장해서, 주인이 등장해서 하는 가장 고유한
역할과 기능은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들을 등진다라는 거예요. 등지고 앞에 공간을 마련해 놓는다라는 것이죠. 즉 가차 없이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S1이 그렇다고 실제를 계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의 세계가 일소되어 버리면 갑자기 혼돈과 카오스가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걸 하지는 않아요. S1이. S1은 상징계의 영역을 열어 젖히는 것이니까 상징계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텅 빈 공백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카오스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라는, 그게 또한 S1의 역할이고 임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S1이 등장해서 그냥 마구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모든 문화, 모든 지식을 파괴해버린다면 그 이후에는 뭐 폐허만 남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S1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표가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기능을 또한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S1이 기능하는 이 방식, 이 무지에 대한 방식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해도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 담론들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을 위한 지식이라는 표현 쓰는데 그걸 사실은 넘어서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식을 위한 지식은 뭔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한 지식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식을 위한 지식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현학적인 사람들은 모든 걸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모든 걸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하는 걸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야, 당신은 지식을 위한 지식만 가질 뿐이지 진짜 인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제가 최근에 그 한국 정신분석 심리상담학회인가요? 거기서 강연을 했을 때 그 줌으로 했는데 질문자 중에 이런, 그 강연의 제목이, 그 강연도 동의를 얻어서 한 2주 뒤에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인데 락강 정신분석 임상의 논리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연을 하니까 강의 제목부터 일단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이 계셨던 거죠. 일반적으로 그 심리상담, 정신분석 심리상담 하는 분들은 아니 왜 정신분석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논리학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결국 우리가 논리학을 알아서 뭐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댓글로 질문하는 것이었는데, 정신분석 인상하는데 논리학이 왜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듣는 관점에서는 좀 어이가 없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언어다. 그게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기본 태제인 것이잖아요. 우리를 지배하는 건 억압이다. 그리고 억압은 언어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기능, 이거 다 상징계적인 가부장적인 언어의 힘들인 것이잖아요.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표들이 작동하는 거니까 그걸 지식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가부장적 질서의 지식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의 가장 근본 토대에 있는 걸 논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S1, S2 이렇게 환원시켜서 아주 토대에서 작동하는 가장 원인이 되는 구조를 탐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발견하는 걸 논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에 정신분석이 그런 언어나 논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 방식으로 사유하는 태도인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그렇게 인간을 파악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인 존재이다. 어디가 마음이 아프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사 한 대 맞으면 낫는다. 자, 이런 태도인 것이잖아요. 생물학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가장 근본적인 태제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S1의 기능이 작동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끌어와서 지금 이 무지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넘어가고자 하는 영역은 어떤 지점인가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지식이 일단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표인 것이죠. 우리가 프로이트를 공부하고 있는 이유, 혹은 제가
한국 정신분석 상담학회에서 임상상담학회에서 했던 강연에서 정신분석 임상의 논리학이라는 걸 강연했던 이유는 일단 어떤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어떤 언어의 권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 구조의 가장 근저에 존재하는 논리를 설명해보자. 그걸 이해해보자.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왜 그런 고통을 느끼는지, 우리가 왜 그런 쾌락을 느끼는지 혹은 못 느끼는지를 이해해보자라는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일단은 구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S1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이제 이 부분부터는 분석 담화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분석과 담화에서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S1을 생산해내는 것이잖아요. S1을 생산해낸다는 것은 결국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 언어의 권력과 지식 S2의 세계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S1을 생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S1을 굳이 그걸 S1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S1에 대한 이해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S1의 이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지의 영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존재하는 지식을 일소시키는 영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존재하는 우리를 지배하는 기표의 연쇄들을 일소시키고 새로운 공간을 개방해내는 영능을 S1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인 메타포들을, 은유들을 제가 락강은 지금 야훼에서 찾는 거고, 저는 뭐 예수에서도 찾기도 하는 것이죠. 이전에 존재하던 지식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걸 무지의 영역으로 밀어버리고 새로운 지식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S1의 영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S1은 결국 이미 존재하는 지식의 환유 속으로 우리가 다시 빨려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상식적인 영역으로 돌아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정신분석 말고, 정신분석 임상 말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임상하는 분들은 아니신 것이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제 강의에 참여하시는 많은 여러분들 중에 정신분석도 안 하고 다른 그냥 일상적인 영역에서 이 정신분석이 흥미로워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그러니까 임상을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저 S1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존재하는 지식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세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 지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는 우리가 그런 지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일단은 파악해 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사는가? 우리는 왜 그렇게 즐기지 못하는가? 혹은 우리는 왜 그렇게 즐기지 못한다고 느끼는가? 혹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입상사라는 것에 접근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결국 락강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프로이트와 락강이라는 사람, 그리고 20세기의 서구 인문학이 만들어낸 지식의 영역 안에 무한한 환유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갈려버리는 결과로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위한 지식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을 가지고 끝없이 논쟁하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인데, 그게 우리 공부에, 혹은 제가 공부하는 것에, 혹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밀어내는, 가차없이 무시하는 사건이 도래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그 S1, 그 지식이 하나 들어와서 이전에 존재하는 지식의 리비도와 무게를 확연하게 줄여버릴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 S1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S1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이런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서 만난 어떤 단어, 인요공수, 무지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그걸 적용시켜서 이전에 존재하는 지식의 힘을, 그 권력장의 무게를, 강렬함을 확연하게 축소시켜버릴 수 있다면 그 단어는, 그 기표는 S1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강의에서 흘러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와중에 읽었던 다른 어떤 문학 작품의 기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기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용을 할 때, 즉 이전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의 세계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욕망을 개시할 때 그건 주인 기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존재하는 나를 지배하는 지식들을 무시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무지의 기능이 S1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뭐 제 강의를 꼭 듣는 와중에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새로운 기표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이전 기표를 완전히 무지의 영역으로 밀어버리는 사건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특히 사랑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사랑하는 사람이 불러주는 그 달콤한 속삭임 속에서 이전의 삶에 대한 자신의 집착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려서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는 욕망이 폭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S1이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부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